이번 시간에 이제 중세문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은 우리가 중세문법, 그러니까 지금 이번 방학 동안에 우리가 문법을 했던 이유가 중세문법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중세문법을 좀 더 잘 공부하기 위해서 가볍게 쭉 훑어봤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들을. 그런데 지금 우리 바뀐 교과서에 따르면 지금 우리 유인물을 보면 고대 국어부터 되어 있잖아. 맞지? 근데 우리 이 바뀐 교과서를 보면,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교과서 2권으로 공부를 했어. 교과서 2권으로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올해는 교과서 1권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는 학생 중심, 그리고 이 학생들의 활동을 보다 좀 많이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교과서가 좀 준비가 됐던 거라 분량이 지난 교육과정에 비해서는 사실 좀 줄어들었던 거거든. 그렇다 보니까 이 중세문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어의 옛모습 혹은 뭐 국어가 걸어온 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전의 국어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지금 그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중세국어,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때 우리가 그 한글, 훈민정음을 누가 만드셨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10월 9일에도 이제 쉬는 거 아니야. 한글날. 당연히 쉬어야지.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국어의 옛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래도 지금 가볍게나마 고대 국어 때부터 우리 국어의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전반적인 틀을 좀 머릿속에 담아두자. 그러니까 외우자. 꼭 기억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야. 근데 과거에는 이랬구나라는 것이 좀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중세국어도 그렇고 근대국어, 나아가서는 현대국어까지 그런 어떤 맥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 고대국어부터 살펴보는데, 일단 이 고대국어를 살펴보기 전에 어떤 것부터 좀 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 국어사의 흐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시대 구분. 또 녹화를 할 때는 또 잘 써야죠, 판서를. 이제 글씨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 똑같은데요? 똑같다 그래. 좋아졌지. 똑같은데. 그래서 지금 고대국어, 그 다음에 중세국어, 그리고 근대국어까지 살펴보면, 일단 고대국어 시기가 언제까지냐? 통일신라까지입니다. 통일신라까지가 고대국어인 거고, 그럼 통일신라 다음이 언제야? 무슨 시대지? 어떤 나라야? 저요? 고려요. 그렇지, 고려. 그러니까 중세국어는 고려부터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문학에서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되게 중요한 그 사건이 있었잖아. 이거 여러 번 얘기했던 거죠. 뭐야? 위화도. 위화도 해군 때문에 이제 조선이 건국하게 되는 거잖아. 중세랑 근대. 그렇지.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그거. 흥성대원군이 그게 아닌가? 임진왜란이죠. 네.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그 전 임진왜란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조선 전기, 우리 보통 조선 전기, 조선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나누는 기준. 그것이 이제 임진왜란이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이제 더 잘 이해했을 텐데. 네. 그래서 조선 후기부터 이렇게 시대가 나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조금 전에 우리 한글은 누가 만들었다고? 세종대왕. 그렇지. 그럼 세종대왕이 언제야? 네, 어쨌든 그때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선 전기 때 지금 훈민정음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한글이 훈민정음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는 우리의 글자가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그렇지, 이거야.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의 글자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때의 역사는 우리는 공부하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 때 역사가 이때 역사를 공부하고 있다는 누군가 기록했었다는 거 아니야. 그럼 기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그렇지, 글자가 필요해. 그런데 우리는 글자를 아직 안 만들었네? 그럼 어떻게 했겠어? 글자를? 그렇지, 다른 데서 이제 갖고 오게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지금 그 국어사 시대 구분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글자는 조선 전기 때 세종대왕이 만든다. 그러면 그 전에는 글자가 없었다. 그럼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글자를 빌려와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됐어?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고대 국어를 시작할 거야. 오케이? 칠판이 깨끗해졌죠? 이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갑자기 칠판이 지워졌어. 뜬금없이. 네, 좋은 카메라라 그렇습니다. 좋은 카메라는 칠판도 자동으로 지워지죠. 그럼 우리 첫 번째, 쪽수, 첫 번째 쪽을 보겠습니다. 이제 고대 국어부터 살펴보는데, 보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통일신라 시대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 글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글자를 어떻게 했다고? 빌려왔다.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 차자표기라고 한다. 용어. 지금 이 고대 국어 시기는 우리가 이제 뭐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배울 건 아니야. 그러니까 교과서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교과서도 있고 언급하지 않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개념은 알고 넘어가자는 거야. 그래서 차자가 글자를 이제 빌려온 거, 글자를 빌림. 차자 표기가 뭐라? 글자를 빌림.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게. 이 당시에 글자는 어디에만 있었겠어? 가까운 나라 생각해봐. 그렇지, 중국이야. 중국이 문명국이었거든. 나머지는 이제 글자도 없었던 이제 미개한.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지금도 물론 그런 것이 있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되게 하찮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글자를 빌렸다는 얘기는 뭘 빌린 거냐면 한자를 빌린 거야. 차자는 글자를 빌린다 라는 뜻인데 실제 그 글자는 한자를 말한다는 거. 그 다음 이제 한자와 한문이라는 개념을 좀 구분을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한자는 글자를 말하는 거고 한문은 이 한자를 이용한 문법이야. 한자를 활용한 문법. 그러니까 한문으로 우리가 쓰게 되면 중국 사람과 소통이 가능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한문은 한자와 좀 별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겠어. 그래, 글자는 세종대왕이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우리말은 없었느냐? 그렇지, 이거야. 글자가 없었을 뿐이지, 글자만 없었던 거지. 우리말은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한자를 쓸 때 어떻게 썼냐면 지금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 어떻게 읽지? 그렇지. 얘를 수라고 읽지만 이 수라고 읽으면서 우리는 뜻을 뭐라고 생각해? 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한자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뜻을 의미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소리를 의미하는 부분. 읽을 땐 이렇게 읽지만 우리는 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당시에 고대 국어 시기에 한자를 이용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둘 중에 하나로 읽었다는 거거든. 왜냐? 우리 말은 있었어. 우리는 이제 물이잖아. 우리는 물 말하면서 의미적으로도 물이라고 하잖아. 워터, 물, 소리, 의미. 이렇게 되는 거지? 소리, 의미. 그 다음에 한자로도 수, 물, 소리, 의미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소리와 의미가 동일한 거잖아. 그래서 이 한자를 쓸 때 둘 중에 하나로만 읽는 거야. 그러니까 얘의 뜻이며 얘의 소리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지. 왜? 우리말은 있었기 때문에. 즉 바꿔 얘기하면 의미는 전달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뭐가 없다고? 글자. 그래서 이
이 숫자를 당시에 썼으면 수로 읽든지 아니면 물로 읽었다는 거야. 그럼 수로 읽었다고 해서 뜻이 물이 되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고. 물로 읽었다고 해서 얘 의미가 뭐 수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당시에 그렇게.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한자를 이용하는 방식하고는 달랐다는 것. 그럴 때 잠깐만 계속 보면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적었을 때 소리로만 읽으면 음차라고 얘기를 하고 뜻으로만 읽으면 훈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에 있는 얘는 우리가 뭐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없겠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 우리 이제 그 밑에를 보면 이제 향찰이라고 해서 이 향찰이라는 개념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이제 2학기 때 그 우리 교과서를 보면 우리 서정시가의 흐름이라고 해서 과거에 어떻게 쭉 그 명맥을 이어오는지 이거를 볼 때 향가를 보게 되거든. 향가. 이 향가는 향찰로 지은 시가를 말합니다. 향찰로 지은 시가를 말해. 향찰은 표기 방식이야. 다시 지금 우리 고대 국어를 보고 있는데 고대 국어 시기에 우리의 글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글자를 빌려와서 썼는데 그 글자를 빌려와서 활용하는 방식은 다들 다양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향찰은 이 한자를 이용하는, 빌려서 이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읽어볼게. 신라 때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국어 문장 전체, 이게 이제 이 향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 국어 문장 전체를 적은 표기 방식. 그럼 문장 전체를 적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조사와 어미도 한자를 이용해서 적었다는 거다. 조사와 어미도 한자를 이용해서 적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향찰은 종합적 표기 체계가 됩니다. 당시에 향찰 말고도 다양한 그 찾아 방식이 있었단 말이야. 뭐 이두, 뭐 서기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일종의 종합한 형태가 향찰이었다. 뭐 가장 발달된 형태, 찾아 표기 방식 중 발달된 형태라고 또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보면 돼. 그래서 향찰로 지은 작품을 뭐라고 한다고? 향가. 다시 향찰로 지은 작품을 향가라고 한다고. 지금 뭐 실질적인 의문, 형식적인 의문 이런 것까지 다 안 봐도 됩니다.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내신 대비할 때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배운다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중세 문법으로, 중세 국어로 넘어갑시다. 중세 국어. 이 중세 국어에다가는 별표를 한 몇 개쯤 할까? 122개. 네. 이따가 세어서 122개가 안 되면 처음 왔습니다. 이제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맞지? 맞았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네. 카메라 들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들고 있는데. 봅니다. 이제 중세국어. 중세국어가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으로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는 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 내가 이거 외워야 된다고 말하는 것들은 수능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내신에서는 이것보다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배운 것만큼 내신을 준비할 때 어때야 돼? 당연히 해야 돼. 그런데 수능에서 혹은 모의고사에서는 내가 얘기하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봐두면 3학년 때까지 올해부터 3년 동안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의 장점이 그런 거야. 한번 제대로 해두면 나중에도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써먹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중간 대비 들어가는데 오늘 요거 수업한 거 중세 국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내신 대비하지만 쪽지 시험을 볼 거다. 반응이 참 좋네요. 네. 너희들 잘 안 보이잖아. 얘네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주 좀 열렬히 환호하고 있어. 그냥 눈이 또랑또랑해졌네. 봅니다. 왜? 중세국어부터 중세국어.
시기는 고려부터 조선 전기. 조선 전기가 언제였다고? 임진왜란 전까지. 임진왜란 전까지. 그때를 이제 중세국어라고 한다. 그러면 고려시대에도 글자가 있었어, 없었어? 그렇지, 없었지. 세종대왕이 조선시대 사람인 거니까. 의문하고 표기를 보는데, 우리 의문이라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이번 방학 때 열심히 공부했었던 문법인 거잖아. 의문하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 1차적으로 의문의 개념. 개념 뭐 어때? 그것이 아니더라도 딱 의문하면 자음과 모음이 떠올라야 되는 거야. 의문하면 자음과 모음. 의문의 개념이 어떻게 됐지? 의문의 개념? 의문의 정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였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자음과 모음이 있고, 근데 하나가 더 있어. 뭐가 더 있냐면, 지금 이렇게 내가 칠판에다가 눈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지? 어떻게 발음을 하면? 그렇지. 얘를 길게 발음하면, 그렇지. 눈이 되죠. 길게. 그렇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되는 거고, 짧게 발음하면 그냥 신체의 눈이 되는데, 그럴 때. 지금 얘도 뜻을 구별해 준 거잖아. 그 얘도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의문이 되는 거야. 소리의 길이도. 그런데 일단, 의문하면 머릿속에 무조건 자음, 모음 생각해 주시고, 소리의 길이 생각해 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표기. 표기는 쉬운 말로 뭐야? 그렇지, 쓰는 거. 그래서 먼저 표기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금 이 표기 방식은 중세, 근대, 현대까지 다 아울러서 설명이 되는 거야. 다시 우리가 중세 문법을 공부한다고 하면 사실은 전문가가, 그러니까 국어를 전공하고 혹은 국어학자가 되고 그런 건 아닌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현대문법을 쭉 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세 국어를 좀 제대로 혹은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문법을 살펴본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중세 국어의 기준, 중세 문법의 기준, 중세 문법 문제를 풀 때는 그 기준이 바로 현대 문법에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현대 문법을 기준으로, 야, 예전에는 이런 문법이 있었고, 지금은 이런 문법이 안 쓰이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느냐? 현대 문법을 같이 떠올려야 되는 거라고. 그랬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 이거를 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고. 그래야 모의고사에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중세 문법이 안 나올 거야. 이제 2학기가 지나고 나서 9월? 아마 9월에 이제 너네 모의고사 보잖아. 9월에. 그때 잘하면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그때 안 나오면 11월에 나옵니다. 그럼 11월에 나오면 그 이후부터는 중세 문법에 한 문제씩, 5개 중에서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 오케이? 그럴 때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접근 방법은 간단해. 얘네가 그냥 중세 문법 표기, 그러니까 중세 표기로만 써주지 않아. 현대어 풀이도 같이 넣어준다고. 그 현대어 풀이랑 자꾸 비교해보는 거란 말이야. 현대 풀이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현대 문법하고 중세 문법하고 비교해보라는 얘기라고. 오케이? 그래서 먼저 표기 방식부터. 표기 방식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자.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그 한글 맞춤법 또 공부를 했잖아. 시험 범위에 해당해서 맞춤법. 우리 한글 맞춤법 제1항 내가 외우라고 했는데. 네. 지금 생각나? 네. 그 1항 얘기해봐. 띄어쓰기. 그거는 띄어쓰기잖아. 한글 맞춤법이랑. 소리는 소리대로. 그렇지. 소리는. 그거 비슷했어. 한글 맞춤법이랑이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대. 어떻게?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됐던 거지. 지금 우리의 표기 방식은 여기에 다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언제부터? 중세부터. 중세, 근대, 현대로 지나오면서 이것을 우리가 현대국어에서 다 적용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중세국어의 기본적인 표기 방식은 뭐였냐면, 중세 시기에서 국어의 기본적인 표기 방식은 소리대로 적는 이어적기였습니다. 중세 때는 이어적기였어. 이것이 지금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였지?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얘기는? 맞춤법.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얘기는 형태를 밝혀서 적는 거와 같은 얘기거든. 이렇게 형태를 밝혀서 적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우리 먹어 어떻게 적어? 어로 적어, 먹어로 적어. 먹어요. 그렇지, 먹어. 이렇게 적는 게 바로 형태를 밝혀서 적는 거고, 이게 어법에 맞게 적는 거란 말이야. 이거를 이렇게 적는 방식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끊어적기라고 하지. 그러니까 결국 이어적기 방식에서 끊어적기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야. 그것이 지금 우리 한글 맞춤법에 보면 두 가지가 모두 반영이 되는 거고. 그러면 생각해봐. 이어적기에서 끊어적기로 나아갈 때 그냥 한 번에 야, 이어적기 하다가 이제 끊어적기로 넘어가자 이렇게 됐겠어? 아니요. 그렇지. 중간 과정, 중간 단계를 거칠 거 아니야. 그 중간 단계가 바로 뭐냐? 거듭적기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대는 이 두 가지를 다 반영해서 우리가 지금 어문 규정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야. 지금 이건 이제 우리말로 표현을 한 거고, 이어적기를 한자어로 뭐라고 하냐면 연철이라고 합니다. 이어적기를 연철이라고 하고, 끊어적기를 분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듭적기는 중철이라고 한다는 거야. 됐어? 지금 우리말 용어와 한자어 용어까지 다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 이제 그 근대 국어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이 표기 방식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 번에 다 설명한 거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된 이제 예를 좀 살펴보면, 종만아 이거 보여? 네? 여기 있는 글씨 보여? 네. 이것 때문에 가려지는 거 아니야? 아닌데. 괜찮아? 여기다 적어도 보이겠어? 네. 보이겠지? 안 보이면 안 보이면 뭐 얘기해. 알려줄게. 뭐 어떻게 안 보이면 알려줘야지. 뭐. 이제 예를 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끊어적기 기본적으로 적는 방식을 보면 이렇게 얘야 이렇게 적잖아, 맞지? 이 끊어 적는 거지. 그럼 얘를 소리대로 적어봐. 그러면 사, 라, 미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거듭적기는 뭐냐면, 거듭적기는 받침을 한 번 더 적어주는 거야. 지금 얘는 이어적기는 받침을 넘겨서 발음을 한 거잖아. 그렇지 않고 한 번 더 받침을 써주는 거. 그래서 사, 람, 미 라고 적는 것이 이제 거듭적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제 뭐라고? 과도기적 표기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대 국어 시기가 그래. 근대 국어 시기가 죄다 과도기야. 그러니까 현대 국어에서 없어졌어. 그러니까 현대 국어에서는 안 나타나. 그럼 언제 없어지는 거야? 근대 국어 시기 없어지는 거야. 그럼 현대 국어에서 쓰이고 있어. 그런데 중세 국어가 없었네? 그럼 언제 나타난다고? 근대 나타나는 거야. 이게 바로 과도기인 거야. 그럼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중세만 잘 정리를 해주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라고. 아, 중세에서 이거 없어졌구나. 아, 중세에서 이게 새로 생겼구나. 오케이? 네, 지금 먼저 표기 방식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계속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1번. 이거를 보기 전에 우리 어디까지 좀 표시를 하냐면 1번부터 6번까지 1번부터 6번까지 묶어주십시오. 1번부터 6번까지 묶어서 여기다가 별표. 최소한 이 정도는 무조건 외워야겠다. 정말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러면 1번을 설명했으니까 이제 2번을 봅니다. 팔종성. 일단 종성이라는 말부터 생각을 해봐야지. 우리 종성 어떤 때 쓰는 말이지? 종성? 발음이 끝? 그렇지. 끝. 뭐라고? 아, 맞아. 뭘 아니야. 이게. 이게. 괜찮습니다. 종성은 끝이야, 끝. 지금 우리 글자를 쓸 때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나눠볼 수 있잖아. 초성은 첫 소리를 말하는 거고, 중성은 가운데 소리를, 종성은 끝소리, 받침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팔종성법은 받침을 쓸 때를 말하는 거지. 다시 한번. 중세국어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소리대로 적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이 팔종성법도 뭘 의미하느냐? 소리대로 적는 거와 관련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소리대로 적는다? 지금 받침으로는 이것 말고도 우리 자음이 더 많잖아. 그런데 받침으로 적을 때는 이렇게 7가지로만 적었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거 보면 현대국어에서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가 떠올라? 가나다라 문방이. 그게 뭐야? 그거 뭐였다? 그거 뭐라 그래? 이거 진짜 발음 쓰는 거. 진짜 쓰는 거. 뭐 진짜 가짜로 쓰나? 발음서에 쓰는 거. 문제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 주의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그대로 쓰는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적었어. 얘를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잖아. 티귿으로 적었는데 디귿으로 발음을 하는 것.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잖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이거는 발음인 거지 표기가 아닌 거라고. 하지만 활용성법은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어떻게 대한 거야? 적었다는 얘기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표기가 아닙니다. 발음입니다. 반면에 팔종성법은 이렇게 적었다고. 그래서 우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교해 본다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느냐? 봐봐. 시옷이지, 시옷. 지금 우리 시옷 발음을 못해. 발음 못하지? 시옷 뭐로 발음해? 받침해서. 그렇지, 디귿으로 발음한단 말이야. 발음 못해. 그런데 중세국어에는 구분했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봐봐. 근데 결국은 왜 없어졌겠어? 왜 없어졌겠어? 아니, 디귿이랑 비슷했겠지. 그러니까 굳이 이제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하나만 남겨두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이응인데, 우리 유인물 좀 봐봐. 여기 지금 글씨가 좀 작아서. 유인물 보면 거기 꼭지가 달렸습니다. 요 꼭지가 달린 이응을 뭐라고 하느냐? 예디응이라고 해, 예디응. 그러니까 꼭지가 없는 이응하고 구분이 돼야 돼. 시력 안 좋으면 틀리겠어요. 아이고, 시력 안 좋으면 틀려. 이게 거기 다 이렇게 표시가, 그러니까 티 나게끔 다 이렇게 문제를 내지. 예디응. 옛 이응. 옛 이응. 그리고 사실 이것 때문에 틀린 것보다는 이거를 이제 내신 문제에서는 쓰라고 하거든. 그럴 때, 예디응으로 공부한단 말이야. 근데 쓸 때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응으로 똥을 써. 그럼 또 틀리게 돼. 감점이 있는지 아니면 틀게. 왜냐면 꼭지 이렇게 꼭 써줘야 돼. 마치 사과를 이렇게. 이렇게 써줘야 맞는 걸로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현대문법이랑 비교해본다고. 현대문법에서 우리가 의문의 변동에서 봤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유사한 놈인데 이 당시에 어떻게 했다고? 이대로 적었다. 이걸 통해서 당시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적었다? 소리대로 적는 방식이었다 하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3번. 방점을 통해 성조를 표시했다. 이 성조는 여기다가 성조가 무슨 뜻이냐면 음의 높낮이라는 뜻입니다. 음의 높낮이. 음의 높낮이래. 그러니까 높은 음, 낮은 음 이렇게 구분해서 발음했다는 거지. 이걸 구분해서 왜 발음했겠어? 이런 것들 때문에 뜻이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 현대국어에서 마치 뭐와 유사해? 그리고 그걸 뭐라 그래? 소리의 길이라고 하잖아. 맞지? 음의 길이. 그러니까 이 성조와 관련되는 것이 바로 소리의 길이가 되는 거야. 현대에서는 이 성조의 흔적을 소리의 길이에서 확인을 해봅니다. 성조의 흔적을 소리의 길이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됐어? 그런데 또 현대문법하고 차이는, 우리는 소리의 길이를, 그러니까 길게 발음하는 단어라고 해서 그 단어에다가 표시를 하니? 안 하지. 그런데 중세국어에는 표시했다는 거야. 뭐로? 방점이라는 걸로.
그래서 이 방점은 글자의 왼쪽에 찍습니다. 글자의 왼쪽에 방점을 찍어. 방점 하나, 두 개, 혹은 방점이 없는 것. 이에 따라서 이제 높낮이가 달라졌다. 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평성, 거성, 상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거기까지는 굳이 학교에서 배우면 뭐 기억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만 봐도 상관이 없겠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방점하고 성조가 이제 동일시가 됩니다. 방점은 성조를 표시하는 일종의 표기인 거고 그거를 읽는 것이 성조인 거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볼게. 방점이 없어졌대. 그럼 뭐도 없어졌다는 얘기야? 네, 성조도 없어졌다는 얘기야. 성조가 없어졌대. 그럼 뭐도 없어졌겠어? 성조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뭐가 없어졌겠냐고. 방점도 없어진다고. 다시 방점이랑 성조를 같은 거로 봐주란 말이야. 오케이? 정리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또 한번 마법을 체험해볼. 네. 잠깐만. 그렇지. 역시. 저게 뭐지? 이런 반응. 보고 배워. 니네 수업할 때 마찬가지야. 니네도 이런 반응을 보여야 거기서도 또 이렇게 참 찍어보고. 맞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얼어있어. 자연스럽게. 평상시처럼. 원래 우리, 생기발랄하게 수업하지 않게. 아닌가? 아님 말고.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빨리 감기 이런 거 있잖아. 맞아요. 뭘 맞긴 뭘 맞아. 다 봐. 뭘 감아. 다 봐. 다. 봅니다. 어두장군. 이제 네 번째. 어두장군을 보면, 일단, 여기에는 단어를 먼저 이해해야 돼. 단어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용어를 외워야 쉬워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어두는 단어의 두자가 머리 두자야. 단어의 머리야. 첫머리라고 하자. 그러면 단어의 첫머리에 뭐가? 다리의 첫머리. 이걸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쉽게 초성이라고 하면 됩니다. 어두, 단어 첫머리야. 초성에 자음, 군은 무리, 여럿이란 뜻이야. 그러면은 초성의 자음이 여러 개 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두자음군이 있었다. 그래서 비읍으로 시작하는 게, 비읍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옷으로 시작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웃으면 안 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웃으면 안 돼, 웃어야지. 잘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걸 보면, 그 다음에 시옷, 그리고 비읍 시옷, 이런 예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야. 일단, 지금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2학년 때도 마찬가지고, 중세문법을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고전시가를 어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표기입니다, 표기. 당연히 이런 표기에 익숙해, 안 익숙해? 익숙하지 않지.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못 읽어. 못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래서 더불어서 쟤네들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일단 4번에서는 어두운 자원군이라는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읽을 때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걸로 된 소리야. 얘는 시옷으로 된 소리 해주고, 얘는 디귿으로 된 소리, 얘도 디귿으로 된 소리를 읽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지금 여기 얘의 명칭 아레아라고 하는 거, 아레아라고 하는 거, 얘가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 얘는 이제 두 가지로 발음을 해. 첫째 글자에서는 대체적으로 아로 읽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둘째 이하에서는 대체적으로 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 아니, 일단 써. 맞았어. 카메라가 내가 여기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야지 카메라가 나를 따라와서 이것이 보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따라와. 왜 안 따라와?
야, 참 너희들과 같지? 시킬 때 정작 피해를 할 때 말을 듣지 않아. 좋습니다. 다 적었어? 그러면 이제 얘를 읽어볼게. 어떻게 읽는다고? 여기 있는 걸로 된 소리, 그 다음에 한 글자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첫째 글자에서는 R로 읽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쌀이 되는 거야. 됐어? 저기 쌀이에요? 이걸 쌀로 읽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네. 뜻으로 읽으면 이상하게 발음하네. 뜻으로 발음하시고. 얘는?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야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모음이 왔잖아. 그럴 때는 얘를 그냥 아로 바꿔주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아로 바꿨으니까 아에다가 짝대기가 있는 꼴인 거지. 그럼 뭐야? 때. 그렇죠. 얘는 때로 읽으시면 됩니다. 됐어? 봐봐. 여기에 좀 힌트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을 우리가 쌀, 뜻, 때로 읽었네? 네. 이렇게 된 소리 읽었어. 그러면 이 어두장군이 어떤 거 발음이 비슷하다는 얘기니? 된 소리랑 발음이 비슷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야? 없어진 거지. 없어지고 얘네들로 이제 합쳐지게 되는 거야.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이제 현대국어랑 또 비교하기로 했던 거잖아. 지금 이 현대국어에서도 자음군, 여러 개의 자음이 오는 위치가 있어. 그런데 초성은 아니야. 초성이 이제 현대국어에서 초성에는 자음군이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음군이 올 수 없어. 선생님, 얘 쌀에서 초성에 시옷 2개 온 거 아니에요? 이러면 어떻게 돼야 돼? 쳐 맞아야지. 이 쌍시옷은 뭐였어? 그냥 하나였잖아. 맞지? 하나였단 말이야. 지금 서로 다른 게 오는 게 어디에서? 어디에서 와? 뒤에서. 종성에 오지, 종성에. 자음군은 어디 온다? 종성에 온다. 그런데 지금 얘 발음할 때 뭐로 발음을 해? 비읍으로 발음을 하지. 그러니까 이제 발음은 하나만 되긴 하지만,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볼게. 아니, 발음이 하나만 되는데 얘를 왜 써줘? 그렇다면 바꿔 생각하면 얘도 발음될 수 있는 거지. 소리값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조사 이를 붙여서 발음을 하면 뭐가 돼? 갑시라고 발음을 하잖아. 왜냐면 지금 원래 그냥 이렇게 발음이 돼야 되는데 앞에 뭐로 끝났어? 비읍으로 끝났으니까 기역, 비읍 뒤에서는 뭐로 발음이 돼? 된소리로 발음이 되잖아. 그것까지 해서 갑시라고 발음이 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얘도 뭐야? 소리값은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얘네들도 당시엔 어떻다는 거야? 소리값이 있었다는 거야. 물론 쌀로 지금 읽긴 하지만 당시에 어떻겠다? 쌀하고는 좀 다른, 비슷하지만 다른 소리를 냈을 거라고. 이해했어?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5번은 이 명칭은 무조건 알아야 돼. 중세국어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용됐다. 지금 사용되니 사용되지 않니? 그렇지. 사라진 자음 모음. 사라진 것들이. 사라진 음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비음, 여린 히읗, 아래야, 반치음, 순경음, 비읍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됐다. 순경음, 비읍의 경우는 비읍 밑에 이응을 쓴 거야. 비읍 밑에 이응을 연이어 위아래로 쓴 겁니다. 그 다음 6번 모음조화가 엄격하게 지켜졌다. 그럼 일단 모음조화도 알아야겠네. 모음조화라는 개념. 모음조화가 뭐냐면 모음조화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모음끼리 아이고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려는 성질 혹은 현상을 모음조화라고 합니다.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려는 성질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모음조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뭘 알아야 하겠어? 모음조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해? 그렇지.
양성모음엔 뭐가 있고 음성모음엔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건 이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봅니다. 양성과 음성에 뭐가 있는지. 양성에 아, 오, 아래아가 있습니다. 양성모음에는 아, 오, 아래아가 있어. 그 다음 음성모음은 얘를 뒤집습니다. 아를 뒤집으면 뭐야? 어가 되겠지. 오를 뒤집으면 우가 되겠고. 근데 얘는 뒤집을 게 없네. 아래아의 짝은, 아래아의 음성모음에 해당하는 짝은 의야. 그래서 양성모음에는 아, 오, 아래아가, 음성모음에는 어, 우, 의가 있습니다. 됐어? 그럴 때 이걸 이제 중세국어 시기에는 봐봐. 모음조화가 엄격하게 지켜졌대. 거의 철저하게 지켜지거든. 그래서 보통 이 모음조화가 현대국어에서 보면은 그 조사와 결합을 할 때든지 아니면 어미가 활용할 때든 이때 이제 주로 나타나고, 물론 그 음성상징어에서도 모음조화가 잘 지켜지긴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잘 안 지켜지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왜 안 지켜지는지, 현대국어에서는 모음조화가 잘 안 지켜지는데 그럼 왜 안 지켜지는지 그 이유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아래아가 쓰여 안 쓰여? 안 써요. 아래아가 안 쓰이지. 그럼 나머지는 쓰여 안 쓰여? 써요. 나머지는 짝이 맞거든. 그런데 뭐가 짝이 안 맞아? 얘가 짝이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모음조화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그 다음 7번입니다. 우리 8번까지만 보고 잠깐 쉬는 걸로 하자. 7번.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는 한자가 어느 나라 말이야? 어느 나라 글자야? 중국. 그래, 중국 글자죠. 우리 글자가 아니야. 이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는 뭐냐면 한자음을 중국 원음에 가깝게, 중국 원음에 가깝게 적는 것을 동국 정운식 표기라고 합니다. 한자를 중국 원음에 가깝게 적는 것. 그 다음에 8번. 이거는 그냥 한번 봐두면 돼. 야, 이런 것들도 있구나. 히읗 종성체어는 뭐냐면 히읗이 말 그대로 끝에 따라다녀. 끝에 따라다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뭐 현대국어에서 그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는 거야? 머리 더하기 가락이잖아. 그러면 이 히읗이 어디 있는 거냐면 머리에 따라다녔다는 거야.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머리카락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히읗 종성체인 거고. 기역, 고경어, 이건 또 뭐냐면 우리 활용하고 좀 비슷해. 근데 활용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지? 품사가? 봐봐. 지금 우리 중세국어 하고 있는데 현대국어에서 알고 있는 모든 문법 지식을 동원해야 여기 있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거든. 활용은 용언, 동사나 형용사에서 어미가 교체가 되는 현상이었던 거지. 그런데 이 기역, 고경어는 이거는 명사에서야. 명사에서 기역이 활용할 때 그냥 활용하는 것처럼 쓰이는 거. 그냥 봐두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때 문법을 좀 깊이 있게 배우면 이거에 대해서 볼 텐데, 지금 1학년 수준에서는 내가 딱 6번까지는 외우라고 했잖아. 네. 요 7번하고 8번은 물론 설명이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잠깐 쉬자. 네.